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6천여 명으로 확진자가 전주보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합의변이 BA.5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 확진자 수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여 개에서 이달 중 10,000개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오는 9월 말까지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국민이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반구에 이례적으로 강한 대기 정체 현상인 블로킹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나타나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3D 프린팅 로켓 제조업체가 상업용 화성 착륙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착륙선 개발에 성공하면 나사 등의 위탁을 받아 탐사용 과학 장비 등을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전날보다 2,800여 명 늘면서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6,402명으로 국내 확진자가 7만 6천 명에 육박하고 해외 유입자는 429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6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는 5만 7천여 명 늘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난 96명으로 39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2명 늘어 누적 2만 4,777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합의변이 BA.5의 국내 점유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BA.5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인데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명대로 급증해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3만 명 넘게 늘었는데 이렇게 주마다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수는 약 23만 명으로 지난주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보다 상승하여 1.58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행 증가세를 이끄는 건 BA.5 변입니다. 이달 첫째 주 35%에 그쳤던 검출률은 이제 52%에 달합니다. 국내 검출률만 놓고 봐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곧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의 빠른 확산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계속 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유행 예측치보다 정점 규모는 7만여 명, 시기는 한 달 정도 앞당겨 다음 달 최대 28만 명까지 확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변이가 지금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면역 감소 시기가 도래한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A.5보다 전파력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BA.2.75 변이가 확산하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행 확산에도 위중증 사망 피해는 크게 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리두기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발생 등 위중한 상황이 생길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합의변이 BA.5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진단하고 유행 정점 시기 하루 확진자 수를 30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30만 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재 6,500여 개에서 이달 중 10,000개로 확대 지정됩니다. 또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서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국민이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최고 70mm의 장맛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국제적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아침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 이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북반구에 최근 이례적으로 강한 대기 정체, 이른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의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최고 기온 지도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검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강력한 폭염이 나타난 곳입니다. 최근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란, 중국 상하이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거대한 고기압이 발생해 대기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블로킹 현상. 유럽과 중앙아시아 부근에 블로킹이 나타나며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국의 폭염을 부른 겁니다. 극지방 온도가 상승하면서 고위도와 저희도의 기온차가 줄고 공기순환이 약해지며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심한 폭염이, 다른 곳에는 폭우가 지속하는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도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강한 고기압이 형성된 건데 이 때문에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돼 주기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확장하며 장마를 끝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은 제주도 남쪽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으로 대기가 정체되며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장마 기간 동안 저기압에 의한 비가 자주 내리며 북태평양 고기압은 북쪽으로 확장하기보다는 남쪽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는 제주도가 7월 20일에서 21일, 내륙은 24일에서 26일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현재로는 7월 말 아니면 8월 초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폭염 현상과 관련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유럽에서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응용기후서비스 분과장인 로버트 슈테판스키는 현재 시간 19일 UN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상 모델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폭염은 화요일인 19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이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수요까지 많아진 탓에 지병을 갖고 있던 노인층에서는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세계기상기구 측은 덧붙였습니다. 네, 유럽이 이처럼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대체로 서늘한 영국에서마저도 40도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철도와 항공편까지 영향을 받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기온이 47도에 달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더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거의 600명 가까이 보고됐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영국까지 미치면서 런던 히스로 지역 기온이
낮 12시 50분 기준 섭씨 40.2도를 찍으며 영국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 공식 통계 관측 363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Today I decided to come into work 'cause I'm hot. I think I'm going to just try and stay indoors as much as I can in the office. 영국 기상청은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섭씨 42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케임브리지의 섭씨 38.7도였습니다. This weather is absolutely unprecedented.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ese temperatures in our models before, but by the end of the century, we anticipate anything up to 1 in 3 years seeing 40 degrees. 여름에도 별다른 더위가 없었던 영국인들은 갑작스런 더위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철도 운행 속도가 제한됐고 노선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런던 루턴 공항에서는 활주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2시간 동안 모든 운항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생소한 폭염에 영국 학교 약 200곳은 일시적으로 교실 문을 닫거나 조기 하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Vulnerable people really struggle when it gets to as hot as it is now. We're talking about temperatures that have never ever been seen in this country. 영국은 17일 자정을 기해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역사상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던 극단적인 더위가 영국에 찾아온 배경에는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늘 것을 우려해 관련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식중독 발생 비율이 높은 김밥과 밀면 등을 파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 31일을 식중독 예방 여름철 특별관리 주간으로 지정해 집단 급식소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인균 분석과 오염 경로 추적이 쉽도록 유전자 기반 신속검사법 개발에도 나섭니다. 달걀의 살모넬라 오염도를 조사하고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0여 분의 시험 비행을 안전하게 마쳤는데 앞으로 4년 동안 2,000회 넘는 시험 비행을 반복하며 개발이 완성될 계획입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활주로에 등장한 KF-21 전투기. 빠르게 활주로를 내달려 부드럽게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시험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경남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30여 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으로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저피탐 설계를 갖춰 앞으로 개량 가능합니다. KF-21은 공중과 지상, 해상의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 7.7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국산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 개발 방침을 밝힌 지 20여 년 만입니다.
앞으로 2천여 차례 시험 비행 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부터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국산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0년 초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과도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국산 전투기의 효용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나왔고 첫 날개를 펼쳤습니다. 일단 시험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2026년까지 2천여 회의 시험 비행을 완수하고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공군의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전망입니다. 첫 비행 이후 2026년까지 약 2천여 회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것입니다. 양산 및 전력화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가운데 20%인 1조 7,300여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천여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대가인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2028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우주 수송용 로켓을 제작하는 미국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상업용 화성 착륙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는 현지 시간 19일 우주선 제작 스타트업 임펄스 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민간 차원의 로봇 착륙선을 개발해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렐러티비티는 화성행 로켓을, 임펄스는 착륙선과 이를 탑재한 캡슐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3년 이내에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회사가 화성 착륙선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 나사, 즉 항공우주국 등의 위탁을 받아 탐사용 과학장비 등을 화성에 보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취재 결과 LG 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게 늑장 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LG 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 가운데 지난해 11월 8일 생산된 8천여 개에 대해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독성 물질인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MIT와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CMIT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지난 2011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도 꼽혀 세척제나 물티슈 등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이 관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 측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린 겁니다. 공표 명령 공문을 받은 날에 보통 그날에 제일 많이 하세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틀 늦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티슈 판매 중지 알림 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소비자원의 공익 광고가 무더기 게재되면서 판매 중지 알림 글은 뒤로 밀려 첫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LG 생활건강 측은 한국소비자원 등 협력기관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해와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수차례 정례 회의에서 공익광고 게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실제 LG 생활건강 홈페이지에 공익광고가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5개 공익 광고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이미 3년 전 만들어진 화장품 공익 광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문제 제품 폐기와 회수 조치를 알림창까지 띄워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 건 식약청이 통보한 지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글이 보이도록 하라고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별도의 알림창을 띄운 겁니다. LG생활건강의 조치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큰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나 했다 이렇게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LG생활건강 측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하루 생산분이지만 해당 제품 전체를 폐기하기로 하고 문제의 제품도 40% 정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늑장 고지한 데 이어 꼼수 숨기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LG생활건강이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랑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방이 특히 심각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분야가 매매가율이 조금 올라서 똑같은 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율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 있는 곳도 매매가 더 힘들었죠.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000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도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갭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암 환자들의 희망인 항암제,
특히 그 가운데서도 기존 항암제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특정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 개발 소식을 최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